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기간이 아무래도 휴가철인데 휴가철 하면은 많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드는 생각이 내가 휴가를 갔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면 아니면은 팔이 부러졌다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상해보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항상 생각을 할 때 때에 맞춰 있는 보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정확하게 파악해 드릴 임지연 전문가입니다. 휴가하기 전에 너무 안 좋은 생각만 하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올 생각을 하고 휴가를 가시는군요. 자,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폭염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만 소나기를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소나기는 사실 요즘 기상청이 예보가 많이 정확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은 언제 얼마큼 내릴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인생에도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소나기를 막아주는 게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산 같은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보장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임지연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보장 분석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시청자님들이 약간 지겨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장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그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작은 자동차 사고나 아니면 상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장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보장 분석을 함으로써 내가 놓쳤던 부분, 보험에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예전에 보장을 못 받았던 부분, 이런 부분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살면서 보장 분석은 한 2번, 3번씩은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에 대해서 암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는지는 알지만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여기에서 자동차 부상으로 인해서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손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서 보장 분석의 필요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장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보장 분석이 꼭 필요하다 하는 얘기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말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몰라서 아직은 못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보장 분석의 필요성 한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저희가 뭐 따지면 한 달에 보험료를 10만 원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20만 원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험료는 누가 측정해서 딱 이만큼 내야 돼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보험을 10년을 낼 수도 있고 20년을 낼 수도 있고 30년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생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작게만 따져봐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요 정도의 보험료가 납부가 되는 건데 정작 여기에서 내가 3천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탁기만 따져도 세탁기도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살 때도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보잖아요. 근데 보험은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했었을 때 보장을 해주는 상품인데 그리고 더불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완전히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조금은 더 해약환급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적은 돈이 아닌 이 돈을 가지고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을 많이 하는 상품일수록 어느 정도 내가 내고 있고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고 있는지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자동차보다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상품인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내는데 내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료 대비해서 내가 보장을 잘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납입을 해야 하는 상품이잖아요.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납입을 하는 상품이라 굉장히 고가의 상품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많은 돈을 내면서도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우리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생기는 피해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보험을 해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새에 숨은 환급금이라던가 아니면 해지 환급금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남아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내가 직접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거를 아예 모를 때 대비해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못 찾고 지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10년, 20년 뒤에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제가 한 보험을 5년 정도를 들고 있었는데 4년 전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못 받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왜냐? 그럼 내가 준비한 보험에서 어느 보장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나중에 가서 다시 청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면 그것도 고스란히 피해가 받는 일상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안 되지는 않지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청구를 해서 받을 수도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실 같은 거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해지해버려서 받지 못하는 보험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금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청구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오늘 이 보장 분석에 대해서 잘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장 분석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에서 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아픈 곳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청구를 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할 때쯤 예전에 이 병이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분명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못 찾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보험을 준비할 때 확실히 고지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거를 잘 못 챙기셨다라고 한다면 중간에라도 보장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챙겨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하고 고지할 건 고지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정말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업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주소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줘야지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한 보험을 10년간 유지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그때 직업 바뀌신 거 중간에 말씀 안 하셨잖아요. 라고 하시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가 제대로 고지했는지도 보장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동안 이게 보험을 준비해왔다고 해서 그냥 준비만 해놨다고 해서 되는 문제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을 챙겨줄 수 있는 게 보장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조금 챙기시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직업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아파서 병원에 갔거나 근데 그 전에 얘기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보험료가 많이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나의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이 중간에 있어서 직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주소가 변동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주는 게 나중에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원짜리 화재보험을 준비를 해봤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요 안에 들어있는 게 화재보험에 대한 거는 1만 원짜리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4만 원은 그냥 적립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합리적인 보험료가 아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수입과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달 생활하는 생활비 정도가 24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안에서 내가 융통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를 생각을 해놓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지를 못하시고 보험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보험을 가지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돈 안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보험료로 납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라는 선에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30년 동안 이 보험이 너무 부담이 돼서 중간에 그냥 해지를 해버리시면 이것도 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성과 굉장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보험을 준비할 때는 보험료 쪽에서 굉장히 잘 챙기셔서 더 이상 보장 분석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에 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요. 내가 장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선에서 이 보험을 준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맞는 보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보험료인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보험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전문가님 오늘 내용 또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장 분석을 이제 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아픈 곳이 있는지 정말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 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보험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유는 가족력이 있을수록 조금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하실 때에는 내가 들었던 보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현재 상황에 맞게끔 이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 이왕 보장 분석을 하실 거라면 나의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나한테 정말 맞는 맞춤 보장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인 보장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필요성을 꼭 느껴보시고 그리고 보장 분석도 한번 진행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안보험입니다. 이어서 임지연 전문가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보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안보험을 사실은 웬만하면은 잘 안 하려고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세 분이 1년 사이에 아버님들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만큼 그래도 요즘에도 암으로 사망하는 일이 주변에서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암보험에 대해서 그냥 암 진단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시고 암보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이득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암보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변에서도 요즘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암보험에 대해서 알고 또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보험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이 암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암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 건지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암은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가 약간 불규칙하고 이상한 세포가 내 몸속에서 여러 군데서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근데 저희가 진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혈액에서 타고 다니는 것도 저희가 암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잘 챙기셔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 사망 순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암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앞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암은 여전히 사망 1위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암은 사망 1위야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부동의 1위가 암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장질환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맨날 3대 질환이라고 해서 암, 뇌, 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암은 그만큼 좀 위험한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냥 한 군데에서만 있으면 저희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거나 해서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암세포가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이를 하게 되면은 다른 부위에서 또 전이암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내 몸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암이 또 침식을 함으로써 또 위험한 경우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암을 항상 말씀드릴 때는 재발하는 암이 가장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위험성 때문에 1위가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조금 나는 암에 안 걸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고 만약에 집에 가족력으로 암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더 암보험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망 원인 부동의 1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발까지도 있는 위험이 있는 암이니까요. 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암에 대해서 사망률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존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리고 높아진 원인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유일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99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21년도에는 이제 암 발생하는 추이가 2.7배가 늘었지만 지금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근데 항암 치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저희가 조금 힘들고 못 먹고 좀 돈도 없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암 치료라고 해봤자 항암 치료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카락 빠지고 이런 거 저희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치료였지만 지금 현재는 암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암에 만약에 내가 걸렸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무섭지는 않아요. 여성분들로 따지면 요즘에 유방암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 금방 죽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암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완치가 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췌장암 이런 애들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생존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냥 암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는 생존율은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암에 있어서 이제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 주셨는데요. 치료법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서 생존율도 높아졌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치료법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비용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 치료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치료비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인지 그리고 국가에서 좀 보조해 주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요. 예전에는 저희가 무조건 수술하고 입원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산정특례라도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에 걸리면 건강보험에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돈이 별로 치료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항암 약물을 치료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한 번 치료할 때 들어가는 돈이 뭐 몇십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로도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한 번만 받고 끝나느냐?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를 꾸준하게 내가 완치될 때까지 계속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무조건 암 진단비만 준비를 해놨었잖아요. 그럼 한 번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를 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나왔고요. 나라에서도 암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료비도 지원을 해주지만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 큰 병원을 다니는데 지방에 계시는 분이 통원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게 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저희가 숙박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도 먹어야 되고요. 교통비도 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나라에서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암으로 인해서 일을 못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비 외에 생활자금 같은 부분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암 치료비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 치료 특약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뭐 통원도 될 수도 있고 뭐 생활자금이 될 수도 있고 암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게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암 치료를 하실 때에는 이런 특약을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제는 수술비나 아니면은 그냥 암 수술비나 아니면은 암 진단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 표적 항암 치료비 아니면 다빈치 치료 아니면은 뭐 암 치료 특약 이렇게 여러 가지 특약들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서 치료비를 대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속 통원을 하시다가 보면은 저희 뭐 입원을 하면서 간병인을 써야 되는 경우도 오잖아요. 그럼 그 간병인도 저희가 간병인 보험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 치료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암 진단비, 암 수술비보다는 제가 더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암 치료비 특약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 방법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서 치료 비용도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단비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치료에 대해서 좀 치료비 특약들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한 통원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통원으로 또 부가적으로 나오는 이런 비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개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으로 꼼꼼하게 준비해보는 게 좋겠다고도 말씀 주셨어요. 오늘 이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치료법이라고 하면 항암제도 있을 것 같고요. 방사선도 있을 것 같은데 개발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좀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알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박신양 배우가 머리 모자 쓰고 눈썹 빠져서 울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희가 말하는 1세대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쉽게 말하면 화학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희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머리카락 다 빠지고요. 약이 진짜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팔에 있는 털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표적 항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암세포를 골라서 이렇게 괴롭히기는 하거든요. 네. 이제 괴롭히기는 하더라도 표적적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약물이라는 거는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3세대로 나온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내 몸에 있는 면역을 조금 올림으로써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일은 내 몸에서 많이 싸우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맞는 항암제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좀 나에게 맞는 항암제로 하시는 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1세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와 있는 표적 항암, 면역 항암제까지 우리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항암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방사선에 대해서도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사선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사선도 저희가 예전에는 좀 약간 무섭게만 느껴지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방사선도 저희가 요즘에는 조금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암 방사선 치료제도 같이 항암 약물 치료제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도 금액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특약도 따로 준비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암 진단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뭐 부모님들께서 항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암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 그리고 표적 항암제를 다 들어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암제와 방사선까지 모두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암보험에 대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집에도 암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암보험을 준비할 때 무조건 암 진단비만 이렇게 가져가야지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집안에 양쪽에 다 집안에 암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진짜로 암 특약적으로 이제 진단비보다는 암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과정에 있는 치료비 특약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는 게 요즘 트렌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준비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진단비가 더 중요해라고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는 생명보험사는 뭐 진단비가 어떻고 손해보험사는 진단비가 어떻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번 달 이슈 사항이 생명보험 진단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암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내 보험료도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보험을 준비를 할 때 암 진단비를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건 하나하나 꼼꼼히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진단비에 치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눈을 조금 돌리셔서 치료비로 쪽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서 보험료도 낮게 가져가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인 암보험까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칭찬보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심뇌혈관 질환 보험입니다.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뇌혈관과 심혈관, 그다음에 심장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 선생님들이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특약 자체에 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심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뇌와 심장이 전체가 다 보장이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그 보장을 해주는 특약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뇌혈관 관련된 질환들과 심장혈관 관련된 질환들 그리고 심장 질환에 보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사실 보험료를 내시고 나중에 청구를 하셨을 때
보장을 못 받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뇌나 심장,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또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험금은 계속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도 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존재할까요, 전문가님? 존재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이 항상 안타까워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불만 제로를 우리 시청자님들이 매일 시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오해는 단어에서 주는 오해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보장 범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험을 항상 특이하게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좀 비유드리는 게 보험도 핸드폰과 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유가 뭐냐면 예전의 보험과 지금의 보험은 좀 많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진단비 위주, 그리고 이게 발전을 하면서 수술비, 그다음에 지금 앞서서 암보험에서 얘기했지만은 여러 치료법에 맞는 그런 특약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보장 분석의 필요성이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내가 보험을 준비를 해놓으셨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보험에 대해 신경을 끄시고 그냥 나는 준비 다 했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내 보험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그 보장 범위에 따른 특약들이 넓은 보장 범위의 특약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넓은 보장 범위의 특약들을 챙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좁은 특약만 가지고 있을 때는 앞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셨듯이 보험료는 매달 내는데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보장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겠고요.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들어보면서 궁금해졌던 점이 암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암만큼 걱정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좀 네. 그렇게 잘 모르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첫 출시를 암보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 이제 그 연배가 좀 있으신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그 문화라든가 생활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발병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심혈관 그리고 뇌혈관 질환 환자 수는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3대 주요 성인 질환이라고 해서 항상 암과 뇌혈관과 그다음에 심장혈관, 심장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세 가지 다 굉장히 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을 때 위중한 질환이고 대한민국 성인 3대 그 사망 원인의 1, 2, 3위를 다 차지하는 질환들이기는 해요. 근데 암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왜 우리가 혈관 질환을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냐라고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암 같은 경우는 진단과 동시에 어떠한 뭐 바로 내가 활동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그 뭐 바로 이제 뭐 그 몸에 장애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말기에 발견할 수도 있지만은 암 같은 경우는 진단과 동시에 발병과 동시에 어떠한 내 몸에 바로 장애가 남거나 활동이 불능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자, 근데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뇌로 인해서 뇌 쪽에 혈관 질환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그 이후에 후유장애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떠한 장애가 남아서 그 이후에 어떠한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심혈관 쪽에 문제가 오면은 급성심경색이라고 하죠. 갑자기 사람이 픽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암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뭔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어떠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질병이지만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 몸에 남는 후유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양병원 하면은 어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아무래도 네. 좀 몸을 불편하게 움직이시거나 그죠. 치매가 있으시거나 그죠. 이런 예.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대개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이제 그 노령의 분들, 특히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신 대표 질환으로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요양병원에 많이 계시지 않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치매로 인해 케어를 받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이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생각보다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나이가 고령의 분들만 또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진단받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발병 연령대도 굉장히 낮아져서 요양병원 안에 보시면은 뭐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젊은 분들도 이 케어를 받기 위해서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근데 이 요양병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간병 이 컨텐츠로 들어가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간병이란 거는 만약에 내가 몸이 불편해서 어떠한 이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족이 먼저 간병을 해주고 싶겠죠. 근데 상황이나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요양 시설이나 간병인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은 어쨌든 이런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대개는 또 이런 간병 어떠한 컨텐츠의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이유로 심이나 내 혈관 질환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후유증 부분과 그다음에 경제활동 부분에 이어서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암 치료비도 굉장히 비싸고 수술이나 뭐 계속적인 이제 신의료 기술들의 치료 기법들을 활용하면은 의료 수가가 굉장히 비싸지는 건 맞지만은 혈관 질환도 못지 않아요. 특히 이제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시술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시술 같은 게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시술을 해줘야 되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 혈관 질환이 뇌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가 심장 혈관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때도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꼭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의료비로 인한 어떠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들어서 이제는 좀 혈관 질환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혈관 질환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암과는 다르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작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간병비나 이 치료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소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 이 시술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 혈관 질환이 왜 생기는 건지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혈관 질환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혈관 질환은 당연히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혈관에 이 어떤 이제 지방이나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저도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왜 새벽길에 어떤 젊은 여성분이 그냥 길거리에 쓰러지신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 두 분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이제 여성분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을 했다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거의 예측이 없는 상황에서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우리가 이거를 죽색동막 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심혈관 쪽으로 오면은 심혈관 질환이 되는 거고요. 뇌혈관 쪽으로 오면은 뇌혈관 질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뇌혈관 쪽부터 제가 질환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통계치 중에 그런 통계치가 있어요. 뇌졸중 환자가 5분에 1명씩 발생을 하고 그중에 20분에 1명은 사망을 한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뇌는 사실은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뇌가 주도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주도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시각이라든가 학습, 그다음에 행동에 대한 총괄, 운동 능력, 그다음에 신체의 뭐 향상성 유지, 이런 역할들을 뇌에서 다 주관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의 전체 혈액의 20%는 뇌에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뇌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당연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행동이라든가 시각적인 부분이라든가 운동적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 뇌에 관련된 혈관 질환을 세 가지로 나누면요. 일단 첫 번째는 뇌졸중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뇌졸중은 이제 뭐 뇌경색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연배가 좀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은 뭐 중풍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뇌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혈관이 비는 겁니다. 이 허혈이라는 뜻이 빌허자의 피혈자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혈관이 비게 되는 질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 허혈성 상태가 돼가지고 뇌 쪽에 어떠한 손상이 오는 거를 허혈성 뇌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뇌출혈은 이 혈관들이 좁아지다 못해 나중에 이제 터지는 거죠. 터지고 나면은 당연히 출혈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출혈로 인한 손상으로 인해 어떠한 장애가 오는 거를 이제 뇌출혈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뇌동맥류라고 혈관에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이 혈관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거나 꽈리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뇌 혈관 질환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뇌에 관련된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을 놓고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어차피 우리가 보험을 드는 목적은 이 세 가지 질환으로 인해 내가 진단을 받든 치료를 받든 여태까지 낸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받으시려면은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 세 가지 특약 중에 뇌혈관 질환이라는 특약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옆에 있는 숫자를 주목해 주시면 돼요. 뇌혈관 질환 특약은 100%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전체 뇌혈관 질환을 전부 다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뇌졸중 특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방금 얘기했던 뇌졸중, 뇌경색증, 중풍에 대한 보장만 해주는 게 뇌졸중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뇌출혈 특약은 마지막에 이 혈관이 막히다 못해서 결국에는 터져서 뭐 이렇게 출혈이 일어났을 때만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왕 내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있고 나중에 어떠한 이런 그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장 범위가 넓은 순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뇌혈관 질환 특약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실 것을 권유를 좀 드리고, 이제 심장 쪽을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통계치를 보면 암을 제외하고 단일 질병으로 사망 원인 1위가 이 심장 질환이에요.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은 크게 대표적인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부전증, 그다음에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증, 뭐 부정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심장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질환들을 전부 다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 심혈관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면은 일단은 심혈관 질환 아니면은 뭐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특약을 가진 보험들이 있어요. 이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전부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의 100%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앞서 제가 보험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장 최근에 준비하신 분들 중에 살펴보시면 이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은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설명도 드렸고 또 보편적으로 좀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은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특약만 가지고는 심장질환, 그러니까 앞서 제가 대표적인 질환 중에 부정맥과 그다음에 심부전에 대한 보장은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최근에 이 심장 질환까지 보장을 해주는 심장질환 특약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장 쪽도 내가 혈관 쪽과 더불어서 전체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까지 완벽하게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는 말 그대로 혈관에 대한 질환만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심장 질환 특약이나 아니면은 심혈관 질환 특약 이런 보험들을 준비를 하셔야 완벽하게 보험을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뇌와 심장에 대해서 어떤 질병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보장 범위로 이제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장 범위가 좀 다르게 나누어져 있다 보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했을 때 질병의 발병이 됐고 그다음에 이 보험료를 수령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운이 좋아서 수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이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혈관 관련된 특약은 내 혈관 질환 진단비나 수술비가 있는지 그다음에 심혈관 관련된 특약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수술비가 있는지 그리고 심장질환 등 관련 쪽에서는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 특약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만 확인이 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은 이 세 개의 특약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보장을 내가 못 받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자가 진단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험 증권을 열어보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셀프로 점검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셀프로 점검할 수 있는 팁도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우리가 가족력이 있었을 경우에 암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으면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혈관 질환에 있어서도 가족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래도 꼭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가족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준비를 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그 우리가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세 가지 질환을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는 이게 거의 뭐 만성 질환이라 옛날에는 뭐 내가 당뇨약을 먹고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막 아프고 어떻게 보면 또 환자 취급당하고 막 그랬었지만은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인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흔한 만성 질환으로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세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연령대를 요즘은 가리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뭐 고령의 분들만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젊은 분인데 30대인데 20대인데 당뇨약 드시고 계시고 혈압이 높으신 고혈압 그 앓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고지혈증 앓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발병을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라고 해서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뭐 굳이 뭐 뇌졸중이나 뭐 뇌경색, 뇌출혈이 뭐야? 뭐 심장질환 뭐 이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험은요. 오늘이 제일 싸요. 예, 이게 명언입니다. 예, 오늘이 가장 저렴합니다. 모든 보험의 보험료는 오늘이 가장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험은 나이대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시는 게 보장 범위도 넓고 가장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암이라고 해서 연령대에 낮으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그냥 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 분들도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지고 보장 분석이라든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보험을 처음부터 잘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과 그리고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그리고 빠르게 준비해 보시는 게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